저는 이 책이 잠시만 책 좀. 예. 이 책이 이제 제2 창업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왜 시대를 넣었을까? 한국 경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시대라는 말을 같이 이제 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뭐 요즘은 무슨 문화혁명 시대?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이 대전환기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무슨 그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혁명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 세계 질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런 문화 대혁명 시대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 경제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대를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을 읽어내는,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시도인데,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제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제2 창업 시대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책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기업에 관해서 제가 적었죠. 제2 창업을 어떻게 할 거냐, 혁신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거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기업을 떠나서 국가의 제2 창업이 필요하고, 또 사회의 제2 창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기업에도 제2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해서 이제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 저랑 같이 그 독서 모임을 가지신 분들은 산업한류 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같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국가의 제2 창업으로서는 산업한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산업한류를 해서 대한민국이 신흥개도국의 지구촌의 허브 국가로 새롭게 이제 비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였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 가지고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 대타협만 이루고 국가적인 어떤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게 되냐? 절대 안 된다. 뭐가 돼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엔진인 이 각계 개별 기업들이 완전히 몸을 바꿔야 된다. 제2 창업을 해야 된다. 운영 기업으로, 제조 기업에서 운영 기업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주장하는데, 그 사회적 대타협과 기업은 책 한 권에다 같이 담은 게 제2 창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다고 이제 좀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저는 2010년도에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2010년 아마 신년 할애식이 끝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새로 총괄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사업부장들 이런 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 지금 삼성에서 1등 하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TV가 2006년도에 이제 소니를 테이크했으니까 막 이제 힘이 날 때 아닙니까? 2010년이니까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등을 이제 한 게. 그 다음에 핸드폰은 우리가 옴니아가 나와서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하반기쯤에 이제 갤럭시 S1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탁 이제 올라탔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10년 후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좀 뜨악했던 느낌이 제가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야, 회장께서 역시 멀리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2012년도에 또 이제 어차피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 얘기를 좀 먼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12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상무였는데 이제 주요 임원들이 이제 그 회장님 박사 수여식에 배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한 시간 전쯤에 미리 이제 가서 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피켓을 두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명예 박사 학위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회장님 차가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저희들은 뭐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회장님 차가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학생들이 그 우리 눈에 보인 학생들이 몇 명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뭐 수십 명이 그냥 확 몰려오더니 회장님 차를 확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다 임원들이지만 회장님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우리가 이제 또 가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에워쌌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제 뭐 다 이제 제 나이 이상 되는 양반들이니까 다 뭐 딸 갖고 아들 갖고 이제 그런 또래들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막 격렬하게 막 그 문을 못 들어가게 입구를 봉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막아서면서 회장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게끔 이제 했는데 그 참 여운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회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 학생들의 마치 인기 저 스타처럼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유명하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들볶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공헌을 합니까? 무슨 뭐 CSR을 합니까? 기부를 합니까? 아주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학생들한테 또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하게도 존경받는데 우리가 모시는 회장님은 왜 존경받지 못할까? 왜 저 젊은 학생들한테도 저렇게 명예 박사 학위 받는 것조차도 자격이 안 된다고 못 받게끔 할까?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14년도에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게 2014년 5월입니다. 근데 2014년 신년 할애식을 이제 신라호텔에서 이제 임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회장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계 돌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브레이크스루 한계 돌파를 해야 된다. 2010년에 지금 1등 하는 사업은 2010년에 다 없어진다 했으니까 그게 202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에 고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14년도 그 1월에 신년 할애식 때 앞으로 한계 돌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시퀀스가 있습니다. 2010년, 12년, 14년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동남아 총괄에서 들어와가지고 본사에 이제 VD 사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세 가지를 제가 본 겁니다. 하나는 그 10년 후에 1등 하는 사업이 다 사라진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대단한 그 회장께서 해안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시그모이드 커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S 커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생명을 가진
뭐 심지어는 어떤 개념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조차도 다 태동이 있고 성장하고 팽창하는 거죠. 그 개념이, 그 나무가 자라지 팽창하고, 이게 이제 영원히 크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 되면은 성숙기로 떨어지고, 성숙기에서 다시 뭔가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그 S커브를 새로 그려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그 10년 후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 사업의 사이클, 순환 주기를 이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왜 우리 그런 이 그룹의 회장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 그 생각이, 그럼 이 기업의 완성이라는 게 뭘까? 기업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존경받는 기업. 늘 그래 왔잖아요. 존경받는 기업. Most admired company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뭐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채용도 하고, 이바지하고, 뭐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는데, 그럼 그 일을 한 중심에 선 양반이 왜 존경을 못 받을까? 뭘 잘못했을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왜? 저도 한 30년을 넘게 이 회사에 몸을 바쳐서, 이 회사가 저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에서 글로벌 1위 브랜드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현장에서 제 인생을 다 걸고 해왔단 말이죠. 저도 이제 보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을 거기에 바쳤으니까. 그러면 저도 존경받아야죠. 저도, 내가 삼성 출신이다 이러면, 야, 진짜 삼성 우리나라를 잘 키우는데 이익을 담당한 회사야 라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이 기업이라는 게 완성된 모습이 뭘까? 그게 존경받는 건가 아닌가? 그럼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진화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게 두 번째 숙제였어요. 아까 첫 번째 생명주기. 모든 사업은 생명주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기업이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한계 돌파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화두만 던지신 거예요. 답은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느끼신 거지. 생명 주기의 마지막 한계까지 왔구나. 그럼 여기서 도태할 거냐? 다시 재도약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재도약하는 거냐는 당신도 물으신 거야. 그 화두를 안고 당신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만 던졌지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찾았다 이거죠. 저는 이 책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 찾은 답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왜? 이거는 삼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삼성을, 그나마 제일 잘하니까 삼성을 하나 예시를 한 것이지, 이게 삼성 한 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시그모이드 곡선상의 그런 주기, 우리는 어디에 도대체 와 있냐, 이거. 그 다음에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뭐 사회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많이 이제 저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 삼성도 조직이고 기업도 조직이거든요. 시민단체도 조직.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직이 과연 존경받고 있냐? 그 다음에 그럼 이 조직은 지금 어느 위치에 왔다 이러면 이 조직은 앞으로도 성장할 거냐 도태할 거냐? 그럼 도태하지 않고 다시 재도약하려면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비단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조직에 다 해당이 된다. 근데 그럼 이건 조직에만 해당이 되냐?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수명주기 곡선상에 어디 와 있냐,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는 도태해야 될 운명이냐, 아니면 더 성장을 하게 될 운명이냐, 나의 한계는 그럼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밝혀둘 거는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받았고 이제 그 영향도 받았지만 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자연의 어떤 그 뭡니까 이 나름대로 자연 공부를 하신 천공이라는 스승이 계세요. 이분은 종교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분을 제가 우연히 이제 아프리카 생활을 할 때 만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 아주 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막 성장하고 있다.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또 우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게 막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막 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신이 나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긴 지 얼마 1년밖에 안 그럼 성장하겠죠. 성장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이 저렇게 새로 이제 생겨난 조직 외에는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 내지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즘 그 종교계는 종교 신도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50살 이상 스님들 그 모집하는 광고 보셨죠? 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종교들이 물론 일부 뭐 신흥 종교들이 이제 있지만 기성 종교들은 전부 다 지금 인력들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뭐 산업적으로는 이미 뭐 군산이다 뭐다 많은 그 이 지방 행정 조직들이 또 무너지고 있죠. 산업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정경련입니까? 정경련도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하게 좀 돼버렸죠. 그렇죠? 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는 건 결국 이제 도태되고 있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조직이 정체하고 있고, 그 정체를 오래 한 조직들은 도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오. 저성장, 일자리, 무슨 또 뭡니까? 저출산,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 문제, 그 다음에 양극화, 격차 확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문제는 있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거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덮쳐올까? 이게 원인이 뭘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미투 운동이 나가지고 왜 아주 뭐 장래가 촉망받던 정치인들이나 또는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성공하신 분이라고 멘토로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성추행 이런 거 해서 또 문제시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느냐?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는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왜 지금 그럼 그게 드러나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 그 우리가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저분이 성공한 분이 아니네? 저거 저렇게 해서 무슨 자리까지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어떤 위치에 갖는 분을 우리는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멘토라 생각하고 청춘 콘서트에 나와서 말 한마디를 하면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서 한 말씀 들어보려고 모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나오고 찾는 거죠. 멘토링 하는 거를.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르쳐 오던 성공하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재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하게도 지금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니까 제가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저 나이에 오면은 참 다릅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 30년 회사 생활하고 은퇴를 하면은 은퇴였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에 못한 여행도 다니고 또 뭐 가족들도 뭐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저와 같은 동년배들은 앞으로 최소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액티브하게. 뭐 수명으로 하면은 뭐 한 40년 더 이제 사셔야 될 100세 시대지만 최소한 사회 활동을 앞으로 20, 3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전반기 인생에 어느 회사 사장을 하고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분이 은퇴를 한 이후에 그 남아있는 30년 동안을 뭘 하느냐? 이게 지금 성공을 결판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미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야, 제 양반이 삼성에 옛날에 다닐 때는 기라성 같은 뭐 부회장이고 했는데 지금 만나보면은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도 없고 뭐 사회에 기여할 바도 없고 뭐 돈이야 좀 있겠죠. 오래 직장생활 하셨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어떤 통념, 이런 어떤 이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지고 이걸 뭐 아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노미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시대가 이 3만 불이라는 GDP가 되는 이 사회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 사회에 저는 이 치명적인 그 리스크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일찍 봤죠. 제가 2010년에 아프리카의 세네갈, 시에라리옹, 말리, 부키나파소 이런 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미 90% 마켓이 TV든 핸드폰은 전부 다 중국제예요. 중국제가 브랜드가 없으니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시장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게 전부 중국제. 남아공에 오면 이제 뭐 삼성 뭐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도 좀 있고. 그래서 저 중국이 지금 오고 있구나.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시에라리오네를 갔는데 시에라리오네 우리가 이제 통신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무선 핸드폰을 이제 계약 오퍼레이터하고 계약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이래 나오는데 복도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흑인들이 아니고 동양 사람들이 한 7, 8명이 앉아가지고 그 복도 바닥에 이런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꼭 무슨 작업자 같아요. 노동 건설 작업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트너한테 물었죠. 저 누구냐 하니까 화웨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화웨이 사람들이 이거 통신 인프라 그 장비 공사를 하려고 중국에서 직접 와서 다 뭐 젊어요. 한 20대 뭐 후반 뭐 중반 이런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 거래선이 그나마 에어컨 있는 룸에서 뭐 이렇게 서빙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먹고도 나오는데도 참 열악하다고 느꼈는데 그 복도에서 그 더운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70년대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고 있구나 중국이.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가 참 뭡니까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이 좀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이가 나와서 중국이 확 깨워졌는데 정말 저게 엄청난 쓰나미를 중국이 몰고 오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중국이 중국 굴기 2025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25 계획에 보면 2020이 타깃이 한국입니다. 2020까지는 2020년 앞으로 2년 좀 더 남았잖아요. 2020년까지는 한국 제조업을 따라가겠다. 2025년까지 이제 독일, 뭐 일본 이렇게 하고 같은 레벨이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합니까? 지금 1대1로를 해가지고 1대1로라는 게 물류로 다 묶어버리자는 거잖아요. 지상 물류, 해상 물류.
지금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을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저 스리랑카까지 중국이 만드는 비행기 공항, 배 그 포트, 그 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뭐 국회의사당 전부 공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나라의 이 기간 인프라를 잡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거의 경제 식민지화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기간 인프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전기불이 들어오면 가전제품 다 들어오잖아요. 전기불 없이는 못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한 나라가 도로를 깐다, 이 저 기간 인프라를 깐다는 의미는 이 후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비재 제품들이 후속으로 들어와요. 서비스는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거고 그 순서란 말입니다. 근데 그 1대1로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저 중국이 안으로는 제조로 한국을 지금 따라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 우리의 주력 시장은 해외 아닙니까? 그 해외 시장을 지금 또 전부 다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지금 구한말 시대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요. 저 중국의 쓰나미가. 저 엄청난 저 먹구름이 지금 덮쳐오고 있어요. 이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우리 저 중국에 15년 전, 10년 전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에 거의 뭐 60, 70%는 다 이미 쫓겨나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 하노이로 넘어갔잖아요. 요즘 또 하노이에서 이미 그 섬유 기업들이 또 야반 도주 또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인건비 올라가니까. 자, 거기다가 뭐 금리 인상이다, 뭐 G2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런 거 뭐 거기 더 이제 외부적인 게 또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주 52시간 최저 임금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걸 뭐 한쪽에서는 야 그거 해야 된다라고 또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기업 다 죽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답이 뭘까요? 한쪽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은 분배를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무도 답이 아니거든요. 뭐 이때까지 그럼 뭐 성장 안 했습니까? 이명박 저 박근혜 대통령 그분 우파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뭐 성장 안 했습니까? 그럼 뭐 성장 잘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뭐 좌파가 저 정권을 잡았다 해서 그럼 뭐 분배라고 한데 뭐 다 해본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성장기에 써왔던 모든 정책,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믿던 상식 이런 것들이 다 안 통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안 통하는 시대다. 그걸 우리는 한계라고 한다. 아니 삼성이 뭐 현대자동차가 뭐 옛날보다 혁신을 덜 합니까? 삼성이 핸드폰 더 잘 만들려고 뭐 혁신을 더 게을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죠. 얼마나 더 고민하죠. 예전에는 뭐 대충 만들어도 잘 팔리던 시대인데 요즘은 잘 만들어도 뭐 잘 안 팔리잖아요. 뭐냐? 한계가 왔다는 거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영원한 건 없다. 아까 제가 수명주기 얘기했죠. 하나는 한계 온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베트남이 우리 국정교과서를 다 가져가서 이제 하잖아요. 베트남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최고의 이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잘 지금 롤아웃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 그렇게 한 나라의 좋은 시스템이 우리는 지금 아주 악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정말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한 나라에서는 좋은 규범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는 거라고 그럴까요? 이 제도가 나빴을까요? 아니거든요. 발전 단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진화 발전하는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도 태동, 이승만, 박정희 그 시절에 태동 기초를 놓고 이 기초 위에서 큰 나라로 성장해서 무역 7위, 8위국이 됐고 이게 수명주기의 한계가 온 겁니다. 아무리 혁신을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변곡점. 이 변곡점은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조직이 변곡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걸 싸웁니다. 야, 왜 지금 뭐 3%밖에 우리 성장 못하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12%까지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나오죠. 제가 입사하던 1987년도에 12%를 정점을 찍었어요. 12%. 근데 지금 2, 3%, 전 세계 선진국의 어느 나라 선진국이 12% 성장한 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때가 있거든요. 성장기 때가. 그럼 지금 와가지고 2%가 성장이니 너무 낮니? 뭐 최소한 뭐 몇 프로는 성장해야 되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성장한다, 니들이 잘못했다, 뭐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제도가 틀렸다, 이걸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뭐 때문에 규제 탓으로 성장을 뭐 한다, 또 무슨 뭐 재벌 탓으로 성장을 뭐 한다, 또 무슨 뭐 때문에 불공정 때문에 성장을 못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인 그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이 부작용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정책이 잘못됐다, 과거가 뭘 잘못됐다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지.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자, 그럼 변곡점이라는 게 첫 번째, 역기능이 순기능을 넘어서요. 모든 제도는 처음에, 우리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개발을 할 때는 단기간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재를, 표준화된 인재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 교육이 아주 순기능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창의와 이런 걸로 소위 창의 혁신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준 인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제도가 이제 역기능이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 공채라는 걸 지금도 하잖아요. 그룹에서,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은 그 순기능이 있습니까? 단기간에 그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우수 인재를 입도 선매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게 대기업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입사원 공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전부 다들 눈치 보죠. 안 하면 사회에서 기업이 사람도 안 뽑는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도입할 때는 순기능이 딱 좋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변곡점을 넘어서면은 또 역기능이 초과해서 그 다음부터는 부작용이 이제 우리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전략, 우리가 우리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의 회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뭐 이 하던 전략들이나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정체돼요. 먹히질 않아요, 더 이상. 매출을 올리려고 기술 개발을 막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켓시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저성장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하는데, 분배 정책을 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언제냐? 이 변곡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분법이 나와요, 조직 속에서. 야, 그거 틀렸어, 이거야. 우리 지금 뭡니까? 성장, 분배, 이게 이분법이잖아요. 첨예하게 대립, 서로 이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들끼리, 우리 한국 사회라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 자기는 옛날에 이거 갖고 성공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성공했거든요. 이 논리와 주장이 피크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변곡점이 가장 변화를 어려운 시기야. 왜? 궁즉변이라 했잖아요. 제일 이 변화를 안 하려는 관성의 법칙, 진화에서 관성의 법칙이 가장 세게 작용하는 데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메이커들이 하는 얘기가 안 통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다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우리 기자분들, 윤 기자님 기자도 있지만 경제 이름은 무슨 뭐 연대 성태윤 교수, 또 뭐 누구 이름 누구, 맨날 그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알면서도 뭔가 기사화를 하니까 인도스를 해야 되잖아요. according to 누구 해야지 이제 그 신뢰가 가니까 그 사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다 뭐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 불러들이고 뭐 포럼 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에 안 맞거든요. 그렇죠. 다 한단 말이야. 메이커가 안 통하는 시대예요. 즉 메이커의 신뢰가 추락하는 시대예요. 그럼 뭐냐? 이제는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잘 모르는 우리 학생이라도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발상을, 시의원,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새로운 발상, 지금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쓰나미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3만 불 사회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쓰나미가 오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이 그 주력 산업 13개 품목이 80%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13개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지금 기름값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요거 외에는 지금 다 수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80%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이 주력 산업에 달려있는 하청업체들, 즉 협력업체들이 곧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게 이제 거기다가 G2 무역 분쟁까지 떨어지잖아요. 물량 줄어들죠. 직격탄으로 다 떨어집니다. 요게 더 이제 지금 글로벌하게 수출 시장이 좋은데도 우리가 예전만큼 성장을 못해요. 그럼 누가 이걸 먹었느냐? 중국이 지금 먹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글로벌에 좋은 경기가 와도 중국 업체들이 그걸 다 먹지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주력 산업에 달려있는 협력업체들이 태클링을 하고 있다. 수명이 변곡점에서. 왜? 주력 산업 변곡점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성비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체들의 이 성공 모델은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더 빠르게, 더 빨리, 더 좋게, 더 싸게예요. 요거를 소위 말하는 가성비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뭐 중국의 욕심이라면 2020년에 지네들이 제조 굴기를 해가지고 한국을 테이크오버 한다 했으니까 2020년까지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싸게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왜 또 더 안 통합니까? 우리 52시간 되면 더 빨리 됩니까?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됩니까? 더 싸게 됩니까? 최저임금 1만 원 올리고 이러면 더 싸게 하겠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소득 3만 불 되는 나라에서 52시간, 68시간씩 일하고 그 최저임금은 뭐 우리가 그래도 좀 수준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3만 불 정도 되면 그 3만 불 격에 맞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이제 가야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아까 이제 가성비를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우리가 한 25% 정도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5%의 한 80%가 중간재잖아요. 그럼 이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 제조기업들은 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하는 겁니다. 왜? 지네들이 2025년까지 반도체도 70% 자립화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도체까지도. 그러니까 뭐 다른 업종들은 훨씬 더 빨리 그 중간재가 현지화하면서 우리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수출이 또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서비스 수출이 한 15%밖에 안 되니까 전체 수출에 나머지 한 75%는 다 상품 수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상품 수출이 또 째깍째깍해요. 왜 째깍째깍하냐? 물론 우리가 뭐 인건비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 글로벌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남을 뭘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가마다 자기 나라 내부의 무역 적자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자국 산업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이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폴 크루만 교수는 엊그저께 뭐 제주도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1950년대 수준까지 세계 무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3분의 2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욱이 지금은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상품 수출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죠. 각국 지역별로 이제 생산을 하니까. 그럼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3만 불이라는 사회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곡점 현상들이, 즉 한계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곡선상에서 정말 어떤 새로운 S커브를 그리지 못하고 도태할 거냐, 아니면 다시 재도약할 거냐, 이제 이런 게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우리가 IMF 88년도에 올림픽을 하고 IMF 때에 한 번 기회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좀 우리가 길게 보면은 IMF 88년도가 대한민국이 양적 성장기를 나는 마무리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질적인 이 성숙 단계로 옮겨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다가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맞았죠. 근데 그 IMF는 성장통이죠. 성장통이라 하면 그 사업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마켓시어가 떨어지고 그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성장하면서 재무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뭐 파이낸싱을, 그 대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2008년 금융위기도 또 우리한테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기회를 우리는 놓친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기회는 우리 스스로 촉발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 최저임금과 52시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최저임금 52시간. 그러나 왜? 우리가 3만 불 사회를 살려면, 그러나 그게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한 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 3만 불 소득을 올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3만 불 소득을 올린 나라가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퀄리티를 보면 우리보다 높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뿌리 산업까지 다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없는 업종들을 하면서 3만 불이라는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옛날에 농부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도 서울에 봉급쟁이 회사원보다 봉급 못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이 들어요. 왜? 그 3만 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부가가치가 없는 업종을 안고 일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업종들을 벗어나야 되겠다. 한국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본능적으로 야,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안 되겠다. 이건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에서 할 일이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 하루 4끼 안 먹습니다. 다 하루 3끼 먹어요. 근데 그 3끼가 우리보다 퀄리티가 높죠. 못 사는 나라도 텔레비 써요. 근데 잘 사는 나라 가면 텔레비 한 대라도 크죠. OLED고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즉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 3끼를 진짜 3만 불 그 레벨에 맞는 품격 있는 3끼를 먹으려면 그 품격 있는 일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1970년대
우리 GDP가 한 250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필리핀에 가정부로 무지 많이 갔어요. 아시는 분 혹시? 아, 70년대 초반에 70년대 초반에 아시아 이러면은 일본과 필리핀이었어요. 제조 강국이었어요. 그 필리핀이 그 제조를 네? 그렇죠. 그 우리 저 마닐라 그 유명하잖아요. 대학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조 강국이었거든요. 태국 일본하고 필리핀이. 근데 그 필리핀이 태국하고 다 뺏겼죠. 말레이시아한테 싱가포르한테 다 제조를 다 뺏겼죠. 그 뭐 정치가 개판치고 부정부패하고 하면서. 근데 지금 그 필리핀의 가정부가 6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전 세계에. 그 다음에 그 가정부가 필리핀이 다른 나라로 간 게 600만 명이라고요? 아니면 가정부로 간 사람만.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 간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보내오는 송금이 GDP에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한 20%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라를 잘못해서 그 잘 살던 나라를 지 나라 국민을 전부 식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뭐 너무나 흔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쓰나미, 중국이 저 불어오는 쓰나미를 우리가 잘 소화를 못한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순환점이 아니고 이 사회와 산업의 변곡점이다. 우리가 그 부산에 가면은 메리치 장사 30년이란 말이 나와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리치 장사 30년이라고. 30년 전에 부산 그 자갈치 시장에서 멸치 있잖아요. 멸치를 떼다 팔았는데 30년 후에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멸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3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3대 주력 산업이. 아니 30년 전에 멸치 장사를 했으면은 10년 후에는 고등어 장사를 하고 또 뭐 저 한 20년 후에는 그 프레시 뭐 신선 푸드 유통점도 하고 뭐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어떤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저게 나왔어요. 그 GE가 참 대단한 회사거든요. 저는 참 GE를 과장 때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는데 그 GE가 이제 다우존스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우존스가 보면 그 들어갔다가 빠지는 기간이 평균 29년 11개월이라는 거예요. 거의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멸치 장사 30년도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 같아. 볼 때. 이 30년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이 기간 동안에 변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제 게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대책이 뭐냐?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뭐 제도 탓이다. 이게 어떤 성장 정책 탓이다. 이게 저 중국의 무역 의존 탓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들이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남 탓하는 거를 좀 접고 정말 이게 어떤 산업의 변곡점, 즉 자연 법칙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 왔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길을 찾는 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이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그 길을 찾아서 빨리 나가자라는 쪽으로 가야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 전 부문에서 한 단 위로. 제가 오늘 메시지가 요 하나입니다. 한 단 위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응? 나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무가
이 씨앗이 제대로 된 나무라면 쫙 사과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무한히 크는 거 아니잖아요. 딱 수톱이 된단 말입니다. 수톱이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열매가 떨어져야 여러 사람이 맛있게 먹고 그 나무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또 새로운 곡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다 컸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기업은 사회라는 토양에서 컸는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저 왜 열매가 없지? 저 배 버려야 되겠네? 이래 나오는 거죠. 반기업 정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재벌 정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3대 가는 부재 없다라는 거 돌아오면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대는 진로를 놓죠. 삼성은 사업 보국이라는 진로를 놨죠. 또 한지는 수송 보국이라는 진로를 놨죠. 선대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이념이 씨앗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 사과 씨앗은 사과가 올라가고 배나무는 배가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기업이 크느냐는 무슨 씨앗을 심었냐. 그게 이제 경영 이념이고 창업 이념이고 사업 이념인 거죠. 자, 그러면 심었단 말입니다. 심으니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하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하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게 헐벗고 굶주리니까 국수 팔고 설탕 만들고 옷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필요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이게 이제 변곡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건희 회장이 제2창업을 선언하셨어요. 93년도에. 그럼 이건희 회장님이 제2창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분은 제2창업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삼성을 다시 한번 키우고 도전하겠다라는 뜻에서 제2창업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하신 것이지 실제 그분의 시대는 이창업의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분의 시대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업을 세계 인류로 글로벌 인류로 키우는 미션이 그분한테 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2단계 즉 태동기에 진로를 놓고 성장기 팽창하고 성장시키는 거죠. 회사를. 그 다음에 3대가 되면 운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모으죠. 은행 그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그 모은 돈을 운용하죠. 기금 운용이라 하죠. 우리가 모은 돈을 잘 운용해가지고 모은 돈을 우리한테 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의 이자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운용을 잘 하는 거잖아요. 아까 사과나무가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사과 주인이 야 저거 좋은 사과나무 잘 됐네 이거 잘 해서 내년에도 놔두죠. 근데 키가 컸는데 음달만 지게 하고 지는 열매도 잘 안 맺어요. 그럼 잘라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IMF와 금융위기 때는 기업의 내부 부실과 뭐 사업의 경쟁력 악화가 기업을 퇴출시키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변곡점에 이르는 지금은 뭐가 우리 기업을 퇴출시킬까요? 반기업 정서가 기업을 퇴출시켜요. 너 사회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시켰는데 너 왜 열매를 안 맺고 음달만 지우게 하냐? 퇴출시켜요. 지금 무슨 뭐 한진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벌의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전부 다가 뭐냐? 저는 이 3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로, 팽창, 운용 이 운용 단계에서 크긴 다 컸는데 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운용을 하려면 반드시 성장기의 패러다임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 전환기에 성숙기로 접어드는 이 패러다임을 찾아야만 한 단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성장이 맞냐 분배가 맞냐 둘 다 답이 아니다 지금은.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걸 뉴 패러다임이라 하거든요. 한 단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뉴 패러다임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창업이 아니고 창업은 없는 걸 새로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한 단 위로 올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에 제2창업, 제1창업이 있었기에 제2창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창업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면 생판 없는 거,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제1창업 했는 건 전부 다 걷어내고 이건 이제 경쟁력 없으니 걷어내고 새로 다 찾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3만 부를 리플레이스 할 거며 어려운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재생할 거냐? 어떻게 리바이벌, 부활시킬 거냐? 어떻게 재창조할 거냐? 어떻게 리메이크 할 거냐? 그래서 뉴 삼성, 뉴 정경련, 뉴 한국, 뉴 한국당, 뭐 뉴 시민단체 전부 다 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뉴, 새로. 어? 전부 다 뉴가 새로 붙어야 되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한일 축구전 할 때 빼고는 한 목소리가 되는 때가 없다고 누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우리나라 여러분 전과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 전과자가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36%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국민의 4분의 1이 전과자예요. 근데 요번에 2018년 시도지사 거기 나오신 분들 41%가 전과자예요. 진짜로요? 네. 통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까요? 우리 압축 성장해왔죠. 우리가 시골에서 아들, 딸 많은 집에 자랄 때는 막 형제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자라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면서 크죠.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오죠. 성장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21세가 되고 다 나이가 들었어. 그래도 싸워. 그러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죠. 저건 뭐야 저거. 어른이 되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도와주고 가족 이렇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장기 때는 시골에 드렁칠기라고 있잖아요. 막 얽히설키 막 해서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편법이 난무하고. 근데 그걸 지금의 잣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서리하는 게 아주 이 무용담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누구 집 들어가고 서리하고 이랬다면 지금 그러면은 깜빵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장할 때 이때 이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런 덜 이렇게 체계화된 사회에서 우리 많은 전과자 범죄자들을 양산을 했죠. 응? 그걸 지금의 잣대로 우리가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경쟁하는 기업들 보면 제일 큰 게 이제는 중국 기업인데 중국은 정부하고 기업이 하나가 돼서 중국 굴기, 제주 굴기, 중국 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국 기업들 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 융합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컨소시엄부터 시작해서 통폐합도 일어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부터 이 재벌들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재벌들 간의 대기업들 간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국가 대항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SOC 사업 이런 게 전부 다 민관이 하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걸 PPP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담합을 한다든지 또는 단합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보호무역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정말 민관이 하나가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팀 코리아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성장기에 우리의 강점으로 작용했던 경쟁, 즉 경쟁력이 그 경쟁이 전부 출혈 경쟁과 과잉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해결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조선
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해운, 철강 이 다 넘버 1, 2, 3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셋을 합치면 이게 다 연관 사업 아닙니까? 이걸 합치면 조선도 살고 해운도 살고 철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배에 20%도 채 안 돼요. 우리 내부에 오다를 내리는 게. 나머지 80%는 전부 다른 나라에다 오다 발주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운사가 발주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는 무슨 도덕적으로 상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성숙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만 성숙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글로벌하게도 이 지구촌이 지금 성숙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경쟁의 게임이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도 융합이 생명이잖아요. 융합하려면 서로 뭐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소통하고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공정경제를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공정경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게임을 페어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성장기에 있을 때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공정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되고 물론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더 바로잡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은 공정대로 하되 이제부터는 자꾸 이렇게 합치게끔 넛지를 해줘야 되겠죠. 대기업, 중소기업도 좀 같이 하게끔 하고 또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막 이렇게 대기업도 부르고 중소기업도 부르고 정부도 앉아가지고 서로 이거 사회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고 당근 채찍과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면은 그러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 역할을 그 넛지 역할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다음에 또 국가는 그럼 어떠냐? 아까 제가 기업 얘기했고 사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G2 무역 전쟁이 이제 막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뭐 신북방 정책, 그다음에 한반도 경제지도.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들여다보는데 신남방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뭐 무슨 전략의 기조랄까? 뭐 이게 people, peace, prosperity, 평화. 또 뭐죠? 사람, 평화, 상생, 번영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철학도 녹여 있고 물론 하겠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대외 지금 무역의 판때기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한 무역 판때기가.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 통상의 이 판을 바꿔줘야 하는 시점인데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담론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메시지, 구체적인 액션으로 연결될까라는 아이디어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기업인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거는 당위성, 어떤 담론 정도에 그치는 거지. 예를 들면 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것도 결국은 물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니까 뭐 다 좋은데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저것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북극 항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실크로드가 그랬듯이 과거에는 이 물류가 참 중요했어요. 물류가 결국은 뭐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물류 기지들을 쭉 봐도 뭐 말라카 해협에 싱가포르 정도나 물류를 이용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 했지. 저 뭐 수에즈나 주변국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물류가 있으면은 우리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사이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휴먼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그 나라가 어떤 허브로서의 기지 역할을 하는 강점을 갖게 되는 거지. 아무리 뭐 물리적인 물류가 뭐 어떻게 뭐 잘 했다 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큰 메리트가 된다. 없는 것보다 100번 낫죠.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오히려 저는 이 한류 쪽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게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가 등소평이 개방 개혁 정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게 리광요 수상 싱가포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걸 정책 같은 걸 다 바인을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의 본사가 5천여 개나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무슨 뭐 물류가 통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 기본적인 기획을 싱가포르에 해준 거죠. 이런 산업을 하고 이런 거, 이거 이광유 수장이 개인 멘토로서도 물론 등소평한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기네들 지점 본사를 놔놓고 여기서 기술도 가져오고 다 했는 거죠. 이게 허브거든요. 그런 것만큼 과거에는 이 지리적인 물류가 그 나라를 허브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어떤 휴먼 네트워크, 우리는 그 한류라는 큰 적이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은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 네트워크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시대거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아, 그래. 그럼 제가 더 축약을 해서 10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이제 한 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그럼 한 단 위로 올라가는 제2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노르웨이에 그 포경 어부가 있었어요.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자연 보호 운동 때문에 노르웨이가 이제 그 포경업을 금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경 어부 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뭐 어디 뭐 탄광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도시로도 가고 도태가 됐죠. 그 패러다임을, 그 다음 패러다임을 못 찾았으니까 다 도태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족은 포경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포경선을 가지고 고래 관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10배가 난 겁니다. 옛날에는 그 파도와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고기를 팔았는데, 이제는 손님들 오면은 이제 고래잡이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면은 고래가 잘 나타나고 그 타임이 다 있단 말입니다. 딱 가서 사진 찍고 뭐 하니까 수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시간이 가니까 변곡점에 이르러가지고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 전부 다 뭐 다 이제 서울 갔던 사람들도 내려와갖고 이제 고래 관광업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가족이 그 다음에는 뭘로 했냐면 생태 관광으로 바꾼 거예요. 고래 관광을 하다 보니까 자연 과학자들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고래가 서로 사운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듣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래한테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가까이. 이게 고래 이 포경선이 워낙에 노이즈가 심하고 옛날 빼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뭘 했냐면은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을 시킨 거야. 고래한테 거의 뭐 한 20-30m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야. 조용하게. 그리고는 밑으로 딱 내려가고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고래 그 음파 듣고 고래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가격이 10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자연 생태 연구학자들이 그 관광을 하러 오는 거예요. 또 수입이 고래 관광할 때보다 10배가 더 높아졌네. 우리가 처음에 농사를 우리가 1만 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패러다임 변화가 없은 거예요. 그 경쟁도 없었으니까, 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몰리면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1차 농업이라는 게 농사잖아요. 2차 농업은 그걸 가공하는 거고, 그 다음 3차는 그걸 이제 서비스까지 엮어서 하는, 그걸 우리 이제 6차 산업이라 하죠. 지금 이제 선진국의 농부들은 상당 부분, 저 이태리 같은데 농가를 가보십시오. 거기는 뭐 에어비앤비 숙박도 하고 햄도 만들고, 거기 키운 돼지 가지고 햄도 만들고, 뭐 또 레몬 그 가수원 밑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와인도 먹고 뭐 다 한단 말입니다. 6차 산업이 된 거죠. 1차와 2차, 1차에서 더 경쟁사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만들려면은 땅을 더 투자해서 사든지 이모작을 하든지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북해도에 가고 감자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몇 개인가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22가지예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삼척에 내려가서 감자 가지고 저기 저 농업협동조합까지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딱 3개밖에 없어요. 감자튀김.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땅을 넓히고 뭘 해도 그걸 제품화 해가지고 하는 거에 비하면 수익이 부가가치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6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경험까지 판다, 방까지 재워준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죠. 그렇죠? 그럼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거냐? 아까 제가 그랬죠. 성장기는 성장과 팽창이에요. 종교도 성장할 때는 신도를 모아요. 그렇죠? 신도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정경련 같은 데도 회원들을 막 모으잖아요. 쫙 성장해요. 성장이 어느 정도, 이게 무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성숙기로 돌아서잖아요. 성숙기로 돌아서면은 그 성장했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고객들한테서 은행이 돈을 모았으면 그 모은 돈 가지고 잘 운용을 해가지고 다시 고객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럼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관상이라는 영화에 파도와 바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파도를 일으키는, 나는 바람을 못 봤다. 네 얼굴에 쭈글쭈글한 관상만 봤지. 4차 산업 신기술 막 그 파도란 말이죠. 그럼 이 4차 산업이라는 이 본질인 이 파도는 뭘까? 이 지금 거대한 변곡점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 바람은 어떤 쪽으로 가야 우리가 역천자, 망, 순천자, 흥이 될까? 순천자가 될까? 역풍을 안 맞고 순풍으로 우리가 갈까? 그럼 저는 제가 발견한 건 뭐냐? 사회적 운용. 사회적 운용. 즉 성장할 때는 제조인 거예요. 텔레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이 포화가 되고 경쟁자가 나오고 이러면 더 이상 이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텔레비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텔레비 기술 업체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만들면서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 뭡니까? 영상 기술, 통신 기술, 화질 기술, 뭔 기술, 이게 무슨 저 원격 진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또 무슨 뭐 AR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뭐도 엄청나게 많은 광범위한 디지털 교육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기술, 그전에는 성장기 때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기업 이러면 앞에 제품 이름이 붙는 거야. 아, 저기 뭐 중탕기 기업, 변속기 기업, TV 수신기 기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운용을 하려면 무슨 기술 기업이 되겠죠. 영상 기술 기업, 변속 기술 기업. 그럼 우리가 흔한 예로 그게 있잖아요. 코닥하고 후지가 있는데 코닥은 망했고 후지는 화장품에도 진출했죠. 필름 만들면서 엔티에이징 황산화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노화 방지 화장품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 그것도 하나의 운용이죠. 그러니까 운용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제조는 중국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한 단 위에 운용으로 가야 된다. 그 운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얘기를 못 하는데 본질 가치를 찾는다. 활용 가치를 찾는다. 융합 가치를 찾는다. 그 중에서 본질 가치는 우리나라 이부자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부자리라는 회사가 처음에 저 비계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이 뭐냐면은 꿀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부자리를 비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성장을 한 거죠. 이제 비계 만드는 사람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더 이상 비계만 팔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서울대학교하고 연구소를 수면과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꿀잠을 자게끔 어떻게 할 거냐. 운용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 융합 가치도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이제는 전부 다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종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또 회사도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해가 많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마치 어떤 특정 사회 약자층을 어떤 이렇게 좀 케어하는 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다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회적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정당. 사회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셜 빙 아닙니까? 인간은 소셜 빙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다 조직인이거든요. 삼성인, 현대인, 무슨 한국당인, 무슨 당인 다 조직의 사람들이지만 그 조직이 성장을 하면 다 우리는 사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 사회를 위해서 그 조직을 우리 키웠거든요.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 키웠는데 조직이 큰 다음에도 이익 집단화되고 공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뭐 이렇게 지네 사람들끼리만 감싸고 돌고 이러면은 철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퇴출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 제가 세계로 나가야 된다, 산업 한류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의 사회적은 뭘까요? 국가가 속한 사회는 국제사회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속한 사회는 대한민국 요 사회지만 그럼 그 사회적 대한민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세계 속의 한국을 배웠잖아요.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국내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답은 없다. 소금 뿌리고 상책이 다시 내고 다시 소금 뿌리고 상책이 또 내는 거다.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즉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새롭게 찾을 때 우리가 성장할 때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기업도 우리 사회가 키워줬고 이제 그 사회에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안 하면 우리 내부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제2창업을 해야 된다. 산업한류라는 걸로. 국제사회적 대한민국으로 국가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사회는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든 사회단체는 개개인의 이익 집단이 아니고 참여연대도 지금은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지지를 받지만 참여연대가 계속 자기네들 그 집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러면 얼마 안 돼서 철퇴를 맞을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조직도 사회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철퇴를 맞게 되겠다. 그 다음에 기업은 마찬가지다. 사회적 기업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사회에 공헌한다 하니까 이익 안 내고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제프 베조스다. 그 다음에 막 저커버거다. 레리 페이저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1등 하겠다. 우리 중국을 추월하겠다. 우리가 마켓쉐어를 얼마 하겠다. 돈을 얼마 보겠다.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CEO가 신문을 뒤적거리다 우리 1등 하겠다, 우리 초격차 하겠다 뭐 하는 건 촌스러운 CEO,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CEO예요. 이 CEO들은 뭐냐? 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겠다는 게 사람들이 공감할 때 거기에 투자가 몰리고 인재가 몰리거든요. 그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하여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신성공학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어느 자리까지 간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 돼서 출세했어. 나도 한번 그 사람 들어야지. 근데 이제는 지켜봐야 돼요. 성장기에 국회의원까지 갔거든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저 자리에서 욕 안 먹고 내려오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이 사회인으로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냐. 이제는 성공하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변곡점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건 경기 순환이 아니다. 성장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즉 도태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그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돌아오고 지금 기존의 때까지 쌓아온 걸 잘 운용하는 거다. 뭘 다시 생산하고 새로운 아이템 찾아내고 신기술 쫓아낸 게 이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든지 쌓아온 그거를 잘 운용해서 잘 활용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